4조 원이요? 됐습니다. 한국의 거절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만이 무릎 꿇고 제안한 역대급 거래를 단칼에 차버린 겁니다. 도쿄 방산 전문가들은 비웃었죠. 한국이 미쳤군. 하지만 30년 경력 분석관이 진실을 파헤치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70년간 일본이 외면한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가 술렁였습니다. 그날 아침 아시아전략연구소 회의실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4조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고 그 옆에는 믿기 어려운 문장이 적혀 있었죠. 한국, 대만의 무기 구매 제한 거절. 저는 그 글자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4조 원입니다. 일본 방위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런 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도 한국이 고개를 저었다는 겁니다. 회의실 안은 금세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오보 아닙니까? 스즈키 연구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0줄 초반에 그는 동아시아 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젊은 축에 속하는 연구원이었죠.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확인된 정보입니다. 타나카 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며 말했습니다. 60을 넘긴 그는 이 연구소를 15년째 이끌고 있는 원로였죠. 하얗게 샌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이 그의 경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 소식통과 서울발 보도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대만의 대규모 무기 구매 제한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한국이 드디어 미쳤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오카다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50 중반의 그는 중국 군사 전략 분야에서 일본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의 비웃음에 주변 몇몇이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4조 원이면 한국 방산 수출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그걸 차버리다니. 비즈니스 감각이 완전히 없는 거죠. 오카다 수석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긴장감이 조롱으로, 의문이 비웃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업계에 몸담아 온 저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방위성에서 20년, 이 연구소에서 10년. 일본 방산 정책 분석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왔죠. 하지만 그 순간 저 역시 한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4조 원인데요.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옆자리의 후배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만이 얼마나 급하면 그 돈을 들고 한국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 거절이라니. 회의실 스크린에는 관련 뉴스들이 연달아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 강화, 대만, 국방 예산 사상 최대 증액, 미국 무기 납품 지연, 대만 초조. 상황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지금 중국의 압박에 숨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주문해도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을 찾아간 겁니다. 한국 무기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성능은 검증되어 있고 가격은 미국보다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납품이 빠릅니다. 미국 무기를 기다리다가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군요. 타나카 소장이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요즘 수출 확대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 사우디, 호주. 닥치는 대로 팔고 있는데 왜 하필 대만은 안 된다는 건지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스즈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대만에 무기 팔면 중국이 가만 안 있을 테니까요. 경제 보복이 두려운 거죠. 그 말에 오카다 수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결국 돈 앞에서 비굴해지는 겁니다. 중국 무서워서 장사도 못하는 거잖아요. 4조 원을 차버릴 배짱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한테 찍힐까봐 무서운 거죠. 회의실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듯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국 그런 거겠지. 한국은 늘 그래왔으니까. 큰 소리는 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눈치를 보는 나라. 우리 일본과는 다른 나라. 그때 타나카 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하나 더 확인된 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거절 사유로 기술 보안 우려 언급.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술 보완이라고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네. 한국 측에서 대만 측에 전달한 거절 사유가 기술 유출 우려라고 합니다. 오카다 수석이 다시 웃었습니다. 그건 더 웃기네요. 기술 보완. 한국 기술이 뭐가 있다고. 어차피 다 우리 일본 기술 베낀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몇몇이 또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저는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들. 4조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중국이 무서워서 거절한 걸까요? 그렇다면 왜 굳이 기술 보완을 이유로 댔을까요? 그냥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면 될 것을 왜 하필 기술 보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을 높게 평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죠. 한국 방산이 최근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조 원을 거절하다니. 이건 단순한 겁쟁이의 행동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겁쟁이라면 일단 받고 나중에 핑계를 댈 겁니다. 협상을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 끝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건 뭔가 확신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야마모토 선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스즈키 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찾으십니다. 타나카 소장의 방은 연구소 꼭대기 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소장이 왜 저를 부르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타나카 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눈은 멀리 도쿄 시가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께, 야마모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장실 특유의 가죽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익숙한 냄새였죠. 아까 회의 때 자네 표정이 좀 이상하더군. 타나카 소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자네만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 한국의 거절이 그렇게 신경 쓰이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대답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지. 조금은 그렇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4조 원을 거절하는 건 보통 결정이 아니잖습니까? 단순히 중국 눈치를 보는 거라면 협상을 질질 끌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거절했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요. 타나카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려고 불렀네. 소장이 책상 위에서 서류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게. 이번 대만건을 중심으로 한국 방산의 현재 상황과 전략을 분석하는 거야.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안에는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한국 방산 수출 현황, 주요 거래 내역, 언론 보도 스크랩. 기한은요? 2주 안에 초안을 보고 싶네. 정부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국 방산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더군. 저는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국 방산 분석이라.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일본 방위 정책과 미일 동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장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오카다 수석과 마주쳤습니다. 야마모토 군, 소장이 뭐래? 한국 방산 분석 보고서를 쓰래요. 오카다 수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방산, 뭘 분석한다는 거야? 별거 없을 텐데. 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고 해봤자 결국 우리 기술 베낀 거잖아.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전부 다 우리가 먼저 했던 거고 한국은 그걸 따라한 거야. 방산도 마찬가지일 거야.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봐. 뭐 써봤자 결론은 뻔하겠지만. 오카다 수석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죠.
한국 방산 수출 현황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출액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상승세가 가팔랐죠.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계약 목록에 적힌 국가들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턱을 괴고 자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도 성장세라면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서만은 아닐 테고.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더군요. 책상 한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야마모토 히로시. 방위청에서 30년을 근무하셨던 분.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길에 들어선 겁니다. 아버지는 한국 담당이셨습니다. 1980년대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막 성장하기 시작하던 시절. 아버지는 한국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셨죠. 어릴 때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킬 줄 모르는 나라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뭔가 좋은 기술을 얻으면 바로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팔아버리지. 보안 의식이 없어. 그래서 한국은 절대로 기술 강국이 될 수 없어. 어린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문가셨으니까요. 아버지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킬 줄 모르는 나라. 그래서 아무리 성장해도 결국 한계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뉴스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술 보안 우려로 거절. 한국이 정말로 기술 보안을 이유로 4조 원을 거절한 거라면 그건 제가 알던 한국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격하고 진지한 표정.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한국에 대한 평가를 바꾸지 않으셨죠. 아버지, 한국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고 자료 분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한국 방산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헤드라인이 떠올랐죠. 한국, 폴란드와 역대급 방산 계약 체결, K9 자주포, 세계 시장 점령,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고치 경신. 기사 하나하나를 클릭해서 읽어나갔습니다.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모아놓고 보니 규모감이 달랐죠. 폴란드와의 계약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한국이 폴란드에 공급하기로 한 무기들의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계약 금액도 조 단위였죠. 이게 진짜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한국 방산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숫자로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들이 바로 옆에 있죠. 그럼 폴란드가 왜 굳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가격? 물론 한국 무기가 미국보다 저렴하긴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 정도 되는 나라가 가격만 보고 무기를 고르지는 않을 겁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폴란드 관련 기사들을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연구소 지하 1층에 있는 자료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서류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요즘은 대부분의 자료가 디지털화되어서 이곳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이 자료를 선호했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과 종이로 보는 건 다르거든요. 종이를 넘기며 읽어야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자료실 한쪽 구석에서 한국 방산 관련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최근에 아무도 이 자료를 꺼내본 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파일을 들고 열람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불을 밝혔고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 방산 현황 보고서. 5년 전에 작성된 자료였습니다. 그때의 평가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저가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음.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열세이나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는 일정한 경쟁력 보유. 전형적인 평가였습니다. 한국은 싼 거 파는 나라.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가격으로 승부하는 나라. 5년 전만 해도 그 평가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신 자료들을 검색했습니다.
폴란드 계약 분석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한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보고서였죠. 폴란드의 한국 무기 선택은 단순한 가격 결정이 아니었다.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는 즉시 전력화 가능한 무기를 필요로 했고, 한국은 그 요구에 가장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다. 즉시 전력화 가능. 이 문구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강력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미국 무기를 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계약 체결하고, 의회 승인받고, 생산하고, 인도하고, 이 모든 과정이 몇 년씩 걸리죠. 폴란드에겐 그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폴란드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차례는 우리일 수도 있다. 당장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무기를 기다리면 3년, 5년.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 체결 후 몇 개월 만에 첫 번째 물량을 인도했죠. 미국이라면 상상도 못할 속도였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통 방산 계약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생산 라인을 돌리고, 품질 검사하고, 운송하고, 이 모든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더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강점은 항상 가동 중인 생산 라인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가 70년 넘게 계속되면서 한국은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유지해왔다. 이것이 수출 시장에서 결정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다. 70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니까요. 휴전선 너머에는 항상 위협이 있고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산 산업을 쉬지 않고 돌려왔던 겁니다. 반면에 일본은요? 일본은 평화 헌법 아래에서 70년을 보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 물론 자위대가 있고 방위 산업도 있지만 실전을 상정한 긴장감은 없죠. 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방산이 성장하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자료실 문이 열리며 스즈키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야마모토 선배, 여기 계셨군요.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만건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대만 언론 기사가 떠 있었죠. 대만 국방부 소식통 인용 보도인데요. 한국이 거절한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은 대만군의 보안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만군 내부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정보 유출 사건이 한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안 환경, 정보 유출 사건. 저는 기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스즈키, 대만군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어? 아, 네. 몇 건 있었죠. 가장 유명한 건 조종사 귀순 사건 아닙니까? 조종사 귀순 사건.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만 공군 조종사가 최신의 전투기를 몰고 중국으로 날아간 사건. 대만 공군의 핵심 전력이 그대로 중국 손에 넘어간 거죠.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군 내부 스파이 사건이 꽤 있었어요. 장성급 인사가 체포된 적도 있고, 저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거절한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에 무기를 팔면 그 무기의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군 내부의 보안 문제 때문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건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북한이 있으니까요. 북한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면 그건 곧 북한에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거죠. 그래서 거절한 건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니야, 혼잣말이야. 스즈키 연구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오늘 아침만 해도 한국의 거절을 비웃었습니다. 비즈니스 감각이 없다고, 중국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씩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서워서 거절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한 결과일 수도 있죠.
유출 리스크와 잠재적 수익을 저울질해서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한 거라면 그건 겁쟁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전략가의 선택이죠.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죠. 자료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조 원의 거절. 그 결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새로운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 보호 정책.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검색이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이 40년 만에 완전히 뒤집히게 될 거라는 것을.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화면에 뜬 자료들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 방산 기술 보호 정책.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저는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뭔가 대단한 기술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를 읽어 내려갈수록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에 있어서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되면 파는 게 아니었어요. 수출 대상국의 보안 환경을 철저히 평가하고 기술 유출 가능성을 계산한 뒤에야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수출 심사 프로세스, 기술 보호 관련 법규, 과거 수출 거부 사례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규모 무기 수출 제한을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 기술 유출 우려였죠. 돈 때문이 아니었어.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실에서 오카다 수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결국 돈 앞에서 비굴해지는 겁니다. 중국 무서워서 장사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냉정하게 계산한 겁니다. 대만에 무기를 팔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무기가 유출됐을 때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를. 4조 원. 분명히 큰 돈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그 4조 원보다 기술 유출의 리스크가 더 컸던 거죠. 저는 대만군의 보안 문제에 대해 더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대만군 내부의 스파이 사건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적발된 사건만 수십 건. 그것도 적발된 것만요. 적발되지 않은 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가장 충격적인 건 고위급에서도 터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성급 인사가 중국과 내통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정보기관 요원이 이중 간첩으로 밝혀진 사건, 심지어 조종사가 최신의 전투기를 몰고 중국으로 귀순한 사건까지. 전투기 귀순 사건은 특히 충격이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의 결정으로 수천억 원짜리 전투기와 그 안에 담긴 모든 기술이 적국에 넘어간 겁니다. 엔진 구조, 항공전자 장비, 레이더 시스템. 중국은 그 전투기를 분해해서 모든 걸 분석했을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전 세계 방산업계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물었죠.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떤가?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이 무기가 끝까지 통제될 수 있는가? 이 기술이 적의 손에 넘어갈 확률은 얼마인가? 한국은 이 질문을 먼저 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쿄의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 싸구려 무기 파는 나라. 한국 기술, 일본 따라하기. 한국의 결정, 감정적이고 즉흥적.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선배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믿어왔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유출 확률을 따지고, 리스크를 평가하고, 장기적 손익을 계산한 뒤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4조 원이라는 눈앞의 이익보다 기술 보호라는 장기적 가치를 선택한 거죠. 이건 겁쟁이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전략가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대단한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키워드를 검색했죠.
미국 대만 무기 수출 제한.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놀라야 했습니다. 미국도 대만에 모든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막대한 무기를 판매해왔습니다. 전차, 전투기, 미사일. 목록이 길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패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파는 무기들은 대부분 한 세대 이전 기술이었습니다. 최신이 아니라 검증된 구형 모델들이요. 특히 최신 스텔스 전투기는 대만에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한국과 똑같았습니다. 유출 리스크. 스텔스 기술은 미국 공군력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의 군사적 우위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미국은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도 스텔스 기술은 함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대만도 예외가 아니었죠. 미국도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어. 저는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보안 환경을 평가하고 유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서 핵심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것.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구형이라도 팝니다. 유출되어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무기들은 판매하죠. 그런데 한국은 아예 안 팔았습니다. 이건 미국보다 더 엄격한 기준 아닙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한국은 미국보다 더 엄격할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지리적 요인.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이죠. 기술이 유출됐을 때의 피해가 한국이 훨씬 직접적이고 즉각적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고요. 한국 무기의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면 그건 곧바로 북한에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 기술 유출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전략적인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한국 방산에 대해 생각했거든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들이 바로 옆에 있죠. 그럼 폴란드가 왜 굳이 지구 반대편의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가격? 물론 한국 무기가 미국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폴란드 정도 되는 나라가 가격만 보고 무기를 고르지는 않아요.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니까요. 저는 폴란드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계약 규모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전투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총 계약 금액 약 20조 원. 20조 원입니다. 일본 연간 방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단일 계약으로 체결된 겁니다. 그것도 나토 핵심 회원국인 폴란드와요. 이게 말이 돼.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납품 일정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첫 번째 K2 전차 인도까지 걸린 시간. 고작 4개월. 4개월입니다. 보통 방산 계약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미국에서 무기를 사면 계약 체결부터 첫 번째 인도까지 최소 2년, 길면 5년 이상 걸리죠. 의회 승인, 생산 라인 조정, 품질 검사, 운송. 이 모든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4개월 만에 전차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관련 기사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가 70년 넘게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생산 라인이 항상 가동 중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평화로운 시기에 방산 산업을 축소합니다. 효율성을 이유로 생산 라인을 줄이죠. 냉전이 끝난 뒤 유럽 국가들이 그랬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면 대응을 못합니다. 공장을 다시 돌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항상 위협이 있었고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산 산업을 쉬지 않고 돌려왔죠. 그게 지금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된 겁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훌륭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국은 우리의 요구에 가장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이었죠. 즉각 대응. 이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차례는 우리일 수도 있다. 당장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무기를 기다리면 3년, 5년. 그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폴란드는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추가로 다른 사례들도 찾아보았습니다. 호주. 호주는 한국과 K9 자주포 공동생산 협정을 맺었습니다. 호주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성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약속한 일정에 맞춰 납품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공급을 끊는 일도 없습니다. 신뢰성. 이 단어도 중요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쓰는 나라들은 항상 한 가지를 걱정합니다.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기를 인질로 삼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이유로 공급을 끊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왔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더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 기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의 말이었죠. 우리도 당해봤거든요. 과거에 미국한테 무기 공급이 끊긴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 경험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하는 겁니다. 당해봤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무기 공급이 끊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같은 짓을 안 하는 거였죠. 자신들이 당한 걸 남에게는 안 하겠다는 원칙.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례도 찾아보았습니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 최신 무기를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런 사우디가 왜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기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하죠. 한국은 성능이 검증되어 있고 공급이 안정적이며 기술 이전에도 유연합니다. 기술 이전.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도 핵심 기술은 절대 안 줍니다. 블랙박스라고 하죠. 무기는 팔지만 속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도 미국에 의존해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 이전에 더 유연합니다. 현지 생산, 공동 개발, 기술 공유. 이런 협력 모델을 제시하죠. 구매국 입장에서는 훨씬 매력적입니다. 저는 자료들을 정리하며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목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납품 속도, 미국 대비 45배 빠름. 가격 경쟁력, 미국 대비 3040% 저렴. 공급 안정성, 정치적 이유로 공급 중단 안함. 기술 이전 유연성, 현지 생산, 공동 개발 가능. 실전 검증 -70년 휴전선 대치 경험. 이 5가지가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경쟁력이면 왜 지금에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까요? 한국 방산이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세계 시장을 휩쓸기 시작한 걸까요? 저는 그 답도 찾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실전에서 러시아 무기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으니까요. 게다가 러시아 자체가 전쟁에 무기를 쏟아붓느라 수출할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갑자기 무기가 필요해졌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대폭 늘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냉전 끝나고 생산 라인을 축소해놨으니까요. 그 틈새를 한국이 파고든 겁니다. 항상 가동 중이던 생산 라인, 즉시 납품 가능한 재고, 검증된 성능,
합리적인 가격. 한국은 갑자기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가 된 겁니다. 타이밍이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축적해온 거였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촉매를 만나 폭발한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한국은 70년간 준비해왔고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저는 밥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특히 그들의 철학이 궁금했습니다. 왜 한국은 4조 원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리스크 계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관련 인터뷰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인터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한 방산 전문가가 외국 언론과 한 인터뷰였죠. 질문: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절제입니다. 절제?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절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계속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만들 때 스펙 경쟁에 집중합니다. 사거리를 더 늘리고 화력을 더 키우고 속도를 더 높이죠.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장갑을 두껍게 하면 무거워집니다. 무거우면 기동성이 떨어지죠. 진흙탕에서 빠지고 다리를 못 건너고 연료 소모가 커집니다. 포 구경을 크게 하면 탄약이 무거워집니다. 병사들이 장전하다가 지칩니다. 전투 지속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최고 성능이 아니라 최적 성능을 추구합니다. 상황에 맞는 성능이요. 장갑은 필요한 만큼만 두껍게, 포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경으로, 엔진은 연료 효율과 기동성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스펙 경쟁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종이 위에서는 밀립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깁니다. 전쟁은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전쟁은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문장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일본 방산을 떠올렸습니다. 일본도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 무기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죠.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와 정밀 가공 기술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본 무기는 비쌉니다. 생산 속도도 느리고요. 왜냐하면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스펙, 최고의 품질, 제로 결함. 그게 일본의 철학이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좋은 무기를 만듭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작동하는 무기. 그리고 그걸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완벽한 무기 10대보다 충분히 좋은 무기 100대가 전쟁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숫자가 힘이니까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70년간 휴전선에서 북한과 대치하면서 배운 거죠. 인터뷰는 계속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요? 최첨단 무기는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고장나면 전문가가 와야 하고 부품도 특수 제작이라 시간이 걸리죠. 평화로운 시기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는요? 적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국 무기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고칠 수 있게 만듭니다. 일반 병사가 기본적인 정비를 할 수 있게요. 부품도 가능하면 범용 부품을 씁니다. 특수 부품이 없어서 무기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요. 현장에서 고칠 수 있는 무기. 이것도 실전 경험에서 나온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일본은 평화 헌법 아래에서 70년을 보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죠. 그래서 일본 무기는 이론적으로 완벽하지만 실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70년간 휴전선에서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실전에 가까운 상황을 계속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인터뷰 기사를 저장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절제. 이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기라고 하면 보통 강함, 파괴력, 위력 같은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의 핵심이 절제라니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것, 필요한 만큼만 갖추는 것, 최고가 아니라 최적을 추구하는 것. 이게 한국 방산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수출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팔 수 있는가보다 지켜질 수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것. 대만 4조 원 거절도 이 철학의 연장선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팔 수 있었습니다. 4조 원이라는 큰 돈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무기가 유출될 가능성을 계산했고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이건 절제였습니다. 돈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절제. 욕심을 자제할 줄 아는 절제. 장기적 가치를 위해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는 절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스즈키 연구원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야마모토 선배, 오카다 수석이 찾으세요. 회의실로 오래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카다 수석이 정면 스크린 앞에 서 있었고 화면에는 일본 방산 관련 자료가 떠 있었죠. 다 왔나? 시작하지. 오카다 수석이 말했습니다. 방위성에서 요청이 왔어. 한국 방산 급성장에 대응해서 일본 방산의 수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대. 그래서 오늘은 일본 방산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려고 해. 저는 자리에 앉으며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방산 수출 현황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선이 거의 평평했죠. 최근 몇 년간 수출이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방산 수출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카다 수석이 설명했습니다. 2014년에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했지만 실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에 밀렸고 그 이후로도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스즈키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 가격 경쟁력 부족, 수출 경험 부족, 납품 지연 우려. 오카다 수석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우리는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실전 경험.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까 제가 분석한 내용과 일치했거든요. 일본은 전후 70년간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자위대가 있지만 실제로 전쟁을 한 적은 없죠. 그래서 우리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오카다 수석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70년간 휴전 상태입니다. 매일 실전에 가까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작동한다는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잠깐요, 오카다 수석.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도 실제로 전쟁을 한 건 아니잖습니까? 휴전이지 전투가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카다 수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긴장 상태의 평화는 다릅니다. 한국은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군을 운용합니다. 훈련 강도, 작전 템포, 장비 관리 모든 게 다르죠. 그 경험이 무기 개발에 반영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연습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죠. 한국군은 다릅니다. 휴전선에서의 경계 근무,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 대응, 실시간 위협 평가. 그들은 진짜일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70년간요. 그 차이가 무기 개발에 반영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카다 수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생산 라인이 항상 가동 중입니다. 유사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죠. 반면에 우리는 평화로운 시기에 생산 라인을 축소했습니다. 효율성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수출하려고 해도 물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즈키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오카다 수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생산 라인을 다시 늘리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실전 경험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일본은 70년간 평화를 누렸죠. 그 차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70년은 고통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이 지금 경쟁력이 됐습니다. 일본의 70년은 행복이었습니다. 평화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뤘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이 지금 약점이 됐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야마모토, 오카다 수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한국 방산 분석 보고서 쓰고 있다며? 어떻게 되어가나? 아직 진행 중입니다. 며칠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았네.
기대하고 있겠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죠. 오카다 수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걸. 70년의 격차는 하루아침에 메울 수 없습니다. 생산 라인은 돈으로 늘릴 수 있지만 실전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한국은 70년간 휴전선에서 배운 겁니다. 우리는 70년간 평화 속에서 잊은 겁니다. 그 차이가 지금 방산시장에서 승패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방산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항목 한국 일본 실전 경험 70년 휴전선, 대치 없음 생산 라인 상시, 가동 축소됨 납품, 속도 4개월 가능 수년 소요 가격, 경쟁력 미국 대비 30에 40% 저렴 미국보다 비쌈 수출 실적 20조 원 이상 폴란드만 거의 제로 기술, 이전 유연함 경직됨. 표를 완성하고 나니 현실이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일본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한국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물론 기술력만 놓고 보면 일본도 뛰어납니다. 소재, 정밀 가공, 전자장비. 이런 분야에서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무기 수출은 기술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납품 속도, 가격, 신뢰성, 실전 검증. 이 모든 요소가 종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합 점수에서 한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죠. 저는 추가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K9 자주포의 성능평가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국 군사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였죠.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 중 하나다. 사거리 40km 이상, 분당 발사 속도 6에 8발,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특히 빠른 진지 변환 능력이 뛰어나다.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오랜 기간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높다. 한국군은 K9을 휴전선 인근에 대량 배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운용 데이터가 지속적인 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오랜 기간 운용.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종이 위에서 설계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휴전선에 배치되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개선되어 온 무기였죠.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들어진 무기. 그래서 세계가 K9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일본의 자주포도 찾아봤습니다. 99식 자주포. 성능 자체는 K9과 비슷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99식은 실전에서 운용된 적이 없습니다. 훈련장에서만 굴러다닌 무기예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구매국 입장에서 어떤 무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종이 위에서만 뛰어난 무기? 아니면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답은 뻔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천무는 사거리 최대 290km, 유도 로켓을 사용하여 정확도가 매우 높다. GPS와 INS 복합 유도 방식으로 CP 원형 공산 오차 수, 미터 수준의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론적 성능이 아니라 실전적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책상에서 설계된 게 아닙니다. 실제 위협에 대응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미사일, 잠수함. 이런 구체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무기들이죠. 그래서 한국 무기는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일본 무기는 다릅니다. 일본은 70년간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없었습니다. 자위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적이 있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일본 무기는 가상의 적을 상대로 설계됩니다. 이론적으로 뛰어난 무기. 하지만 실전에서 어떨지는 모르는 무기. 구매국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의 차이였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70년 역사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이 이 격차를 메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생산 라인은 돈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기술은 연구 개발로 향상시킬 수 있죠. 하지만 70년간의 실전 경험은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일본이 갑자기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70년을 기다릴 수도 없고요.
한국은 70년간 고통 속에서 이 경쟁력을 쌓았습니다. 일본은 70년간 평화 속에서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역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저녁 노을이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우리 일본은 한국을 너무 얕봐왔습니다. 한국 방산, 일본 기술 따라하기, 한국 무기, 싸구려, 한국의 결정, 감정적,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준비해온 겁니다. 그 준비가 지금 결실을 맺고 있었죠. 4조 원을 거절한 것도 그 준비의 일부였습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 기술을 지키겠다는 의지, 장기적 가치를 위해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는 결단.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한 나라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대국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나 GDP로 보면 한국은 아직 강대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분야에서는 이미 강대국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죠. 팔 수 있어도 안 파는 나라, 기준을 세우는 나라, 원칙을 지키는 나라. 이건 미국이나 강대국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정체, 그걸 일본 방위성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잘못 봐왔는지, 한국과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격차를 메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솔직하게 써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킬 줄 모르는 나라다. 40년 전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아버지, 당신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킬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4조 원 앞에서도 기술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일본이 한국을 제대로 볼 줄 몰랐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죠. 아버지, 야마모토 히로시, 방위청에서 35년을 근무하신 분. 한국 담당으로 2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길에 들어선 겁니다. 앨범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1983년, 아버지가 한창 일하시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를 들고 계신 모습, 뒤에는 방위청 건물이 보였죠.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들었으니까요. 1983년, 한국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핵심 기술 자료가 유출된 사건이었죠. 당시 한국은 미국에서 F-5E 전투기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 정비 매뉴얼과 기술 자료 일부가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미국이 격분했습니다. 한국에 기술을 줘봤자 지키지 못한다. 미국 국방부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아버지는 그 사건을 일본 측에서 분석하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식탁에 앉으셨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죠. 아버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한국 때문에 골치가 아프구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뭘 잘못했는데요? 기술을 지킬 줄 모르는 나라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어렵게 기술을 줬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흘려버렸어. 보안 의식이 없는 거지. 한국은 원래 그래. 뭔가 좋은 걸 얻으면 관리를 못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에 기술 주는 걸 꺼리게 되겠지. 당연한 거야. 믿을 수 없는 나라에 기술을 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도 종종 한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기술 강국이 될 수 없어. 기술을 지킬 줄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만 외치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건 못해. 일본과는 수준이 다른 나라야. 비교 대상이 아니지. 어린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문가셨으니까요. 방위청에서 수십 년간 일하신 분이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생각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는요. 저는 앨범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죠. 4조 원.
그 숫자가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4조 원을 거절했습니다.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요. 기술을 지킬 줄 모르는 나라가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4조 원을 거절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의 평가가 맞다면 한국은 4조 원을 덥석 받았어야 합니다. 기술이 유출되든 말든 일단 돈부터 챙기는 게 기술을 지킬 줄 모르는 나라의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돈보다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장기적 가치를 위해 단기적 이익을 포기했습니다. 이건 기술을 지킬 줄 모르는 나라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기술을 지킬 줄 아는 나라의 행동입니다. 저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분석한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 보호 정책, 대만군 보안 환경 평가, 폴란드 계약 분석, 한국과 일본 방산 비교, 자료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우리가 잘못 봤던 건지도 모릅니다. 1983년의 기술 유출 사건, 그건 분명히 한국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이후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기술 보호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인력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방산, 기술 보호 체계를 갖춘 나라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도 인정할 정도로요. 그런데 우리 일본은 40년 전의 시선으로 한국을 계속 봐왔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킬 줄 모르는 나라. 그 편견을 40년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기술 강국이 될 수 없어. 그 말씀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폴란드 20조 원 계약, 사우디, 호주,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방산 수출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누가 기술 강국입니까? 누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존경해왔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이 길에 들어섰고 아버지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40년 전의 평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이 변했고 한국이 변했고 우리 일본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글을 썼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모습을, 일본이 얼마나 잘못 봐왔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동이 틀 무렵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재평가, 우리가 놓친 40년. 다음 날 아침, 저는 타나카 소장실로 갔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야마모토, 완성했나? 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네, 소장님. 하지만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소장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기존 시각과 많이 다릅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장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을 읽고 잠시 멈칫했죠. 한국 방산의 재평가, 우리가 놓친 40년. 네, 솔직하게 썼습니다. 소장이 의자에 앉으며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저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장이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장이 첫 번째 섹션을 읽고 나서 소리를 냈습니다. 계속 읽어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소장은 계속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대만 거절 분석, 기술 유출 리스크 계산, 폴란드 계약의 의미,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 일본과의 비교, 70년의 격차. 모든 내용을 읽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서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마모토. 네, 자네. 이거 방위성에 그대로 올릴 생각인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소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특히 한국을 낮춰봐온 사람들.
자네 경력에도 좋지 않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보고하는 게 제 일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쓰면 그건 보고서가 아니라 아첨이죠. 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사실을 외면하면 더 큰 화를 당하지. 소장이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쓴 내용.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이건 진심인가? 진심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휴전선에서 배웠습니다.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하고, 개선해왔죠. 그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일본이 지금부터 따라하려고 해도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인정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경쟁하려고 하면 지기만 할 겁니다. 하지만 협력하면 서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실전 경험과 일본의 기초 기술이 만나면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력이라. 쉽지 않겠군. 쉽지 않습니다. 양국 사이에 역사적 감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보는 감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대국의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4조 원을 거절한 게 그 증거죠. 팔 수 있어도 안 파는 나라, 기준을 세우는 나라, 원칙을 지키는 나라. 그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우리 일본은요? 우리는 아직 과거의 시선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을 낮춰보고, 무시하고, 얕봐왔죠. 그 사이에 한국은 저만치 앞서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소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한 보고서야. 듣기 불편하지만 사실이지. 감사합니다. 이거 방위성에 올리겠네.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가? 저희 아버지가 방위청에서 한국 담당을 오래 하셨습니다. 1983년 기술 유출 사건 때 분석을 맡으셨죠.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마모토 히로시 씨, 기억하네. 훌륭한 분석관이셨지.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에 대한 평가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킬 줄 모르는 나라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봤던 건지도 모릅니다. 소장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버지에 대한 저의 답이기도 합니다. 40년 전의 시선으로는 오늘의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 계속 배우고 바꿔야 한다는 것. 그걸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네, 야마모토.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저는 인사를 하고 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고통받았습니다. 휴전선에서 북한과 대치하며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았죠. 그 고통이 컸을 겁니다. 잠 못 드는 밤도 많았을 거고 두려움에 떨었던 순간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고통이 지금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70년간 축적한 실전 경험, 언제든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 기술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의지, 이 모든 것이 70년의 고통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은 7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전쟁 없이, 위협 없이 안전하게 살았죠. 그 평화가 축복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가 지금 일본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무기, 축소된 생산 라인, 수출 실적 제로. 이 모든 것이 70년의 평화에서 나온 대가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고통이 축복이 되고 평화가 약점이 되는.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겠습니까?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 내린 평가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것.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한다는 것. 계속 보고 배우고 바꿔야 한다는 것. 아버지는 1983년에 한국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한국을 봐야 합니다. 그게 분석관의 일이니까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엄격함에 갇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한국은 아버지가 보신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을 지킬 줄 아는 나라, 원칙을 세우는 나라, 사조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게 지금의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의 방산 분석관으로서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을 칭찬하는 건 어색한 일이니까요. 우리 사이에는 복잡한 역사가 있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한국 방사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이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뒤처질 뿐입니다.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배우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협력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이번 분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40년간 품어온 편견이 얼마나 저를 눈멀게 했는지, 아버지의 시선에 갇혀서 현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눈을 떠야 한다는 것. 한국인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70년간의 고통을 70년간의 성장으로 바꾸셨습니다. 휴전선의 긴장을 방산 경쟁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사조원을 거절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한 나라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대국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일본인으로서, 방산 분석관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한국을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계속 지켜볼 겁니다. 분석관으로서, 그리고 배우는 학생으로서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40년 전에 한국을 보셨듯이 저는 40년 후에 한국을 보겠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야마모토 켄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방산 전문가 야마모토가 도쿄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조원을 거절할 수 있는 나라, 70년의 고통을 70년의 경쟁력으로 바꾼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저력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